네, 서원고등학교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세국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이미 방학 때 중세국어 선행학습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배워도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듣기가 수월할 겁니다. 다만, 집중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과서 내 학습활동 분석도 같이 한번 해볼 텐데, 특히 학습활동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세국어라는 게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일반적으로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는 약간 보통 이제 근대라고 해요. 자, 중세국어 음운들을 살펴보면은, 자, 일단 처음에 요 네 가지들이 나오죠. 자, 우리 이 네 가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음운들은 오늘날에는 안 쓰이지만 옛날에는 쓰였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네 가지 우리가 방학 때 뭘 배우면서 했었죠? 그쵸? 이 네 가지 글자의 변화 양상.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들을 파악하면서 한번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세모처럼 생긴 놈이 있죠? 얘는 반치음이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변화 양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시옷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사라진다라는 것은 그 자리가 이응으로 바뀐다라는 소리예요. 초성일 경우에 사라진다라는 것은 만약에 반치음이 초성이 있었을 때는 이응으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왜 이응으로 바뀌는 게 사라지는 건지 알겠죠? 이응은 초성이 있으면 자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순경읍 비읍이라는 아이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변화 양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똑같이 사라지는 경우, 두 번째 오나 우로 변하는 경우. 자, 얘는 아레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아레아 같은 경우는 얘도 변화 양상이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00%는 아니지만 뭐 첫 음절에 올 때는 아로 바뀌고 그 이하 음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으로 발음한다, 으로 바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꼭지이응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컴퓨터 문서 작업상 조금 꼭지이응을 적다 보니까 조금 저렇게 어색하게 돼버렸는데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사과처럼. 자, 그렇다면 꼭지이응을 한번 가봅시다. 꼭지이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한다 그랬어요? 보통 ing, eng, 응으로 발음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이랑 비교를 해보면 ing, 이렇게 발음하는 거는 이응이 종성에 올 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도 받침에 저 꼭지이응을 쓰진 않죠. 따라서 표기는 사라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종성일 경우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초성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꼭지 이응 같은 경우도 초성에서도 쓸 수 있었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초성에서 막 이런 발음을 쓰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초성에서는 표기 발음 둘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도 적었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얘를 발음해보면 잉다 약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될 텐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발음 안 하죠. 그냥 이다 ing, eng 발음 안 하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에 초성에서는 발음도 사라지고 표기도 사라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 친구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이따가 분석해 볼 자료에 있습니다. 자, 다음 방점. 방점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랑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 주, 이번 주에 시험 볼 확률이 높습니다. 방점. 그 방점이라는 건 성조, 높낮이를 표시하는 거고 글자 왼쪽에 찍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가장 높은 소리, 상성은 낮았다가 높은 소리. 거기에 따라서 각각 점은 안 찍을 때도 있고 하나, 두 개 이렇게 찍을 때도 있다. 이 입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류해두세요. 넘어가주세요. 입성은 시험 안 봅니다. 평성, 공성, 거성, 상성 요 세 개만 시험 볼 거예요. 자, 다음 어두자원군은 이제 잘 알죠. 어두자원군이 뭐예요? 초성 자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것. 발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일반적으로 여기 뒤에 거를 된 소리로 발음한다 그랬다. 아시겠죠? 자, 다음 모음조화. 이것도 한 내용이에요. 자,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비교적 굉장히 엄격하게 잘 지켜졌습니다. 자, 모음조화가 뭐였어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는 게 바로 모음조화다. 대표적으로 이제 양성모음 같은 경우는 아, 오, 아래야 이런 것들이 있고, 음성모음의 대표적인 것들은 요것들의 대립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양성, 음성. 물론 이 세 개만 양성모음이라는 건 아닙니다. 약간 의나 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는 양성모음에 속하고요. 얘네들은 음성모음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상 이제 문제 봤을 때는 크게 파악하는 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중세에는 모음조화가 비교적 굉장히 엄격하게 잘 지켜졌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현대에서는 중세에 비해서 모음조화가 점점 파괴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16세기 말부터 거의 중세가 끝나갈 때쯤이죠. 16세기 말부터 아래아가 사라지면서 모음조화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시를 보면은 보슬보슬 같은 경우도 앞에는 양성모음인데 뒤에는 음성모음이죠. 이렇게 모음조화가 파괴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제자원리 같은 경우는 일단 넘어갈게요. 교과서에서 딱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자습서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이론이다 하면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격조사.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약간 다양한 조사나 어미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처음이 바로 주격조사입니다. 자, 주격조사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의 이 가처럼 명사, 체언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애가 바로 주격조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표적인 주격조사는 일단은 이 가, 높임을 포함하면 깨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중세국어에서는 이런 주격조사의 역할을 하는 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바로 이거 알죠? 3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는 체언의 받침이 있을 경우, 즉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모음이는
체언의 받침이 없을 경우, 즉 모음으로 끝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죠. 이 모음이 그냥 모든 모음이 아니라 이 이외의 모음이어야 한다는 것. 왜냐면 2로 끝나버리면 얘랑 같아져 버리니까 어색해지겠죠.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예시를 보면은 자, 뭐뭐 할 바가 있어도 할 때 뭐뭐 할 바, 의존명사 바, 뭐뭐 할 바가 있어도 할 때 이 이가 오늘날의 가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두 개의 형태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아, 중세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주격조사 모음이는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날 때 붙는다. 자, 그렇다면 이 모음으로 끝날 땐 뭐가 붙느냐? 아무것도 안 붙습니다. 아무것도 안 붙어요. 이 실현 환경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자, 두 번째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부사격 조사에는 종류는 많지 않아요. 에와 에가 있는데 다만 이제 현대국어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부사격 조사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학교에 가다, 여기서의 에도 부사격 조사고요. 너와 다르다 할 때 이 와도 부사격 조사예요. 왜냐면 둘 다 용언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학교에 가다처럼 그 장소와 관련돼 있을 때 이때 붙는 부사격 조사는 제가 여기 적어드렸어요. 처소 부사격 조사, 뭐 쉽게 말해서 장소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예시처럼 뭐뭐와 같다, 뭐뭐와 다르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데 쓰인 부사격 조사는 말 그대로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랑 비교해보면 장소 부사격 조사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를 쓰고요. 비교를 하는 부사격 조사에는 우리가 보통 와나 과를 쓰죠. 너와 다르다, 너와 같다 이렇게 비교할 때는 와를 씁니다. 자, 근데 중세에서는 좀 달라요. 자, 중세에서는 둘 다 에를 씁니다. 중세에서는 둘 다 에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알겠어요. 이거 이렇게 이제 뭐 두 가지 둘 다 에를 쓰는 건 알겠는데 에가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아이고요, 하나는 어이예요. 그렇죠? 자, 이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모음 조화. 모음 조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양성 모음일 때는 마찬가지로 양성 모음인 아이가 오고요. 음성 모음일 때는 음성 모음일 때는 마찬가지로 뒤에는 문성 모음인 어이가 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비교 부사격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옛날에는 장소 부사격 조사나 비교 부사격 조사나 생긴 게 똑같으니까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양성 모음에는 아이, 음성 모음에는 어이. 왜? 모음 조화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지금까지 주격 조사, 부사격 조사했다면 다음은 목적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적격 조사는 뭐가 있어요? 뭐 을,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할 때 을자가 바로 목적격 조사인데, 자, 그렇다면 그런 목적격 조사라는 역할에는 옛날에는 뭐가 있었을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두 개지만 중세는 두 가지가 추가되죠. 총 4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목적격 조사 같은 경우는 4개나 돼가지고 종류가 좀 많은 것 같지만, 자, 외우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일단은 외울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라고 그랬지. 알, 을과 랄, 를 이렇게 일단은 구분해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 을은 앞에 자음으로 끝날 때, 즉 받침이
있을 때를 말을 하는 거겠죠. 이 받침이 있을 때는 알과 을을 쓰고 반대로 받침에 없을 때는 랄과 르를 쓴다. 오케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선생님,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쩔 때 알을 쓰고 어쩔 때 을을 쓰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음조화. 앞에가 양성모음일 때는 요 놈을 써야겠죠. 왜? 아래가 양성모음이잖아. 자, 반대로 앞에가 음성모음일 때는 당연히 음성모음 을을 가지고 있는 을을 써야겠죠.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모음조화입니다. 자, 부사격 조사도 그렇고 목적격 조사도 그렇고 모음조화 많이 나오죠. 자, 랄과 를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무슨 모음이야? 무슨 모음이 있어요? 아래 하자가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양성모음이겠고요. 자, 반면에 르는 은은 음성모음이니까 음성모음. 그렇다면 이 둘도 마찬가지로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앞에가 양성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쓸 수 있겠죠. 아시겠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없어요. 자, 다음은 관형격 조사라는 게 나오는데, 자, 관형격 조사라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세요. 이제 현대국어의 이제 대표적인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나의 책. 왜? 여기 꾸며주잖아. 그래서 얘가 관형격 조사인 거야. 알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관형격 조사의 대표적인 관형격 조사는 의밖에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의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대표적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 현대국어 조사 종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중세국어에서는 이 의의 역할을 하는 놈이 누가 있었냐라는 거겠죠. 이것도 저랑 했죠. 자,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옷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로 나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앞에 체언이 무정명사일 경우, 그러니까 약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명사들인 경우, 에는 시옷이 붙습니다. 여기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나란 말씀이 나라 플러스 시옷, 이렇게 형태소 분석이 된다고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앞체언이 유정명사이면서 높임의 대상일 경우, 높임의 대상일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시옷을 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예시보다는 다른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부처의라고 적고 싶어. 그렇다면 옛날 경우에는 이 부처는 높여야 될 대상이니까 4대 성인 중 하나죠. 높여야 될 대상 중 하나니까 바로 시옷이 붙어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부처이라는 글자가 나왔다. 그렇다면 앞뒤 맥락을 봐서 이거는 부처 플러스 관형격 조사 시옷이 붙었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시옷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 관형격 조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단은 구분해서 먼저 나눠주시면 외우기 편해요. 자, 다음 시옷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요 두 가지다. 아이, 의. 자, 이 아이, 의 같은 경우는 앞에 체언이 유정명사인 경우야. 다만 여기서는 높임의 유정명사면 안 되겠죠. 왜? 높임의 유정명사면 시옷이 붙으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약간 일반적인 유정명사일 경우. 자, 그렇다면 앞에 체언이 일반적인 유정명사일 경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 의. 자, 이제 눈치를 한번 발휘해 볼까요? 자, 얘네 어떻게 구분해요? 어쩔 때 아이를 쓰고 어쩔 때 의를 써요. 모음 좋아해요. 알겠죠? 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명사형 어미입니다. 자, 명사형 어미라는 건 뭐냐?
자, 명사형 어미라는 건요, 동사나 형용사를 명사 형태로 바꿔주는 걸 바로 명사형 어미라고 해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현대국어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자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다는 품사가 뭐예요? 바로 동사죠. 자, 동사인데, 그렇다면 이 동사를 명사 형태로 바꿔보자. 자, 그렇다면 잠이 되겠지. 잠. 자, 마찬가지로 걷다라는 동사를 명사 형태로 바꿔보면 걸음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동사에서 이렇게 명사로 바꿨느냐? 뭐가 붙었길래? 바로 미음과 음이 붙었길래. 이 두 가지 덕분에 동사 형용사였던 것이 명사로 바뀔 수가 있었던 거야. 이런 것들을 바로 명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현대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치고, 그렇다면 중세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뭐가 있었을까? 바로 옴과 우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랑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르죠. 현대는 미음, 음이고요. 중세는 옴과 우음입니다. 이거 그냥 같은 놈이라고 다 묶어버리시면 안 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중세국어 자료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저랑 외우셨을 텐데, 자, 수매, 약간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형태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쓰다 라는 동사에 um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야. 이따 하겠지만, 그래서 숨이 된 거고요. 그리고 뭐 뒤에 부사격조사 애가 붙어서 이어적기가 된 거다. 어쨌든 네, 이 um이 바로 명사형 어미라고 볼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명사형 어미에는 제가 방금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언제 um을 쓰고 언제 um을 써? 자, 이제 지겹다. 모음조어와 관련이 있어요. 얘도 양성모음일 때는 당연히 양성모음 오를 가지고 있는 옴을 쓰겠죠. 반대로 음성모음일 때는 음성모음 우를 가지고 있는 um을 쓰겠죠.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높임선어말 어미. 자, 높임선어말 어미는 우리가 현대국어의 높임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었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종류를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주체 높임법만 볼게요. 자, 얘들아, 우리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 한번 복기를 해보자. 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바로 시가 있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현대사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세국어에서 이 시의 역할을 하는 놈은 누가 있을까? 바로 시 있고요. 똑같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샤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시를 쓰고 언제 샤를 쓰냐? 자,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모음조어와 관련이 돼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시 같은 경우는 뒤에 자음일 때 시를 씁니다. 샤 같은 경우는 뒤가 모음일 때 샤를 씁니다. 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제가 가라샤데라고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선생님, 여기 샤 뒤에 디귿 있는데요? 아니죠. 얘를 형태서 분석해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갈 플러스, 죄송한 겁니다. 가라 플러스 C 플러스 5대 이렇게 되는 거야. 형태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뭐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도 아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네, 가라 C 5대. 그러니까 왜 이게 C가 붙지 않고 샤가 붙는지만 제가 설명만 해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형태소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C 뒤에 뭐가 있어요? 모음 오가 있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C가 아니라 샤로 바뀐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세국어에서는 어려운 게 딱히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학처럼 이론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은 거의 대부분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이론을 안 외워서 그래요. 어려운 이유는. 아시겠죠? 자, 주체 높인 선어마음이 시샤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국어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개념 자체도 간단하고 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자, 국어영어가 뭔진 다 알 거예요. 뭐 정리해드리자면 디귿 뒤에 이게 모음이 붙었을 때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거. 하지만 국어영어 같은 경우는 근대에서 생긴 개념이거든요. 한 17세기 18세기 이후 근대에서 생긴 개념이야. 자, 그렇다면 중세에서는 아예 근대 그 국외음화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야. 그렇다면 국외음화가 일어났겠니? 당연히 안 일어났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그 글자를 보고 이 글자를 보고 국외음화가 중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글자들을 보고 교 이런 글자들을 보고 이거를 보아 중세국어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겠죠? 이 예시들이 지금 디귿과 이가 지금 서로 만나고 있는데 지읒으로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소리겠지. 하지만 근대 국어에 국외음화가 생기면서 바로 이 D가 G로 바뀐다. 그러니까 D 뿐만 아니라 교 이런 이게 모음이 결합할 때 국외음화가 일어났다. 언제? 근대. 중세에서는 국외음화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랬어요. 자, 두음 법칙. 이것도 저랑 했죠. 중세에서는 단어 첫머리에 니을 리을이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끝말잇기 할 때 약간 니나 니은이나 리을로 끝날 때 그냥 뭣도 모르고 이거 이로 바꿀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막 한바탕 했던 기억이 있죠? 근데 그게 바로 두음 법칙이야. 즉 두음 법칙이란 초성에 니을 리을이 오면 단어 첫머리죠. 단어 첫머리에 니을 리을이 오면 이응으로 바뀌는 것.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여기 글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르고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니르고자라고 해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 거지 중세국어 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점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원순모음화도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것도 기억나죠? 평순모음 으가 입술소리 미음 비읍 피읍과 쓰이면 우로 바뀌는 현상.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현상을 예시로 들 수 있냐면 바로 물이라는 단어, water. 이 물이라는 단어는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냐? 바로 원순모음화라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즉 원순모음화란 으가 미음을 만나서 뭘로 변한 거야? 우로 변한 형태. 이게 바로 원순모음화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으로 불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옛날에는 불, fire, 불이라고 적었지만 오늘날에는 불이라고 적었죠. 불이라고 적고 있죠.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야? 마찬가지로 원순모음화가 일어난 거야. 얘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자, 모음 으가 입술 소리 뭐와 만났어요? 비읍과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으가 뭘로 변한다? 우로 변한다. 이게 바로 원순모음화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국어 어휘, 중세국어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되게 간단해요. 이것도 저랑 했었는데. 자, 중세국어 이제 어휘 변화 양상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미 이동과 의미 축소. 자, 의미 이동이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과 옛날을 비교해 봤을 때 서로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됐다는 소리야. 그게 바로 의미 이동입니다. 의미 사이에 서로 관련 없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변했다라는 게 바로 의미 이동이고요. 자, 의미 축소는요. 중세국어에서는 이 정도 의미의 범위를 가졌던 단어가 현대국어에서는 그 의미 범위가 조금 좁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의미 축소부터 살펴보자면 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놈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에는 약간 비속어로 쓰이죠. 낮잡아 이럴 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낮잡아보는 의미가 전혀 없고 그냥 일반 사람을 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조선시대 가서 놈이라고 하면 욕이 전혀 아닌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의미 범위를 한번 따져보자. 자, 놈이라는 단어 중세국어 때에는 그냥 일반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국어로 오면은 그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낮잡아 이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 중에서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낮잡아 이러는 사람도 있고 높여 이러는 사람도 있고 다 일반 사람이죠. 다 사람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놈이란 단어는 그냥 사람 전부를 의미하는 단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 전부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낮잡아 이르는 사람들을 말할 때, 즉 의미 범위가 좁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축소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의미 이동은 그냥 의미끼리 서로 연관성 없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한 게 바로 의미 이동이라고 그랬다. 뭐 어린, 어여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의미 축소와 의미 이동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요거는 일단 그냥 재미로 알아두세요. 방학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받침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현대국어에서 받침에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7개다.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지만 중세국어에서는 7개가 아니라 8개다. 뭐가 추가됩니까? 시옷이 추가되고 그리고 이응, 그냥 이응이 아니라 꼭지 이응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총 8개가 됩니다. 요 8가지 종류 알아주시면 문제 풀 때 편하겠죠. 중세에서는 8종성법이다. 자, 다음. 자,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이어적기 같은 경우는 그 중세 시대 때 굉장히 일반적인 표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끊어적기가 확대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자, 일단 이어적기, 끊어적기가 뭔지는 아시겠고 거듭적기도 뭔지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모르시겠다, 선생님 저 기억이 안 나요 하면은 프린트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방학 때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렸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 번만 다시 쓱 봐도 이해와 기억이 다 잘 되실 겁니다. 모르는 부분 있으면 당연히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다음엔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거. 이거 제가 저번에 중요하다고 강조 드렸었어요. 자, 동국정운식 표기. 자, 동국정운식 표기가 뭐냐? 한자를 쓸 때 동국정운식은 어디까지나 한자음과 관련이 돼 있는 거야. 고유어 보고 선생님 여기 왜 동국정운식 안 써 있어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됩니다. 동국정운식은 어디까지나 한자음과 관련이 돼 있는 거야. 한자를 쓸 때 최대한 중국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한 표기법이에요. 따라서 실제 발음, 우리나라의 실제 발음, 현실 한자음과는 그 생김새 표기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음할 때 약간 부드러운 경향이 있지만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죠, 발음이. 그러니까 그런 센 중국 발음을 최대한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동국정운식 표기를 쓰게 된 거야. 아시겠죠? 이 동국정운식 표기에는 일단은 뭐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추었을 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물숫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자가 있으면 우리는 음을 읽죠. 근데 지금 이 음을 보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그냥 수 이렇게 쓰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쓰지 않았어. 어떻게 썼냐면 바로 빈자리를 표기하기 위한 이응을 썼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가 아니라 숭 이렇게 되는데, 발음할 때는 수겠어, 숭이겠어? 수야. 왜? 이 이응 같은 경우는 단지 그냥 빈자리를 표기한 동국정운식 표기법이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선생님, 그렇다면 왜 이응으로 빈자리를 표기해요? 자, 첫 번째, 동국정운식 표기법 중 하나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다 갖추어 썼어야 됐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물론 발음은 안 나지만 쓸 때는 어떻게든 종성에 뭐라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종성은 비었어요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응을 적게 된 거지. 따라서 발음을 할 때는 숭이 아니라 수로 읽어줘야 된다. 아시겠죠? 선생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발음이 이응 받침이 있는 한자면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네, 이거 공자죠? 음이 공입니다. 자, 얘는 원래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동국정식으로 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이응을 붙이는 게 아니라 꼭지 이응을 붙입니다. 꼭지 이응을 붙여요. 이게 바로 요 놈과의 차이점이에요. 그 음의 받침이 있는 놈과 없는 놈의 차이예요. 받침이 있으면 받침이 없으면 그냥 이응. 받침이 있으면 꼭지 이응을 붙인다. 이게 바로 동국정식 표기법이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 프린트나 자습서 참고하셔도 됩니다. 답지만 보지 마세요. 문제 풀 때. 물론 오답 채점 할 때는 답지를 봐야 되겠지만 오답이나 문제 풀 때 답지는 보지 마시고 그 대신 이 프린트물이나 자습서 앞에 내용을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된소리나 한자음 초성이 이응일 경우 여린 이웃을 표기할 때.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그냥 다른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얘는 쉬워요. 그냥 된소리일 경우, 된소리로 표기되는 경우, 한자가 된소리로 표기되는 경우. 보통 이제 한자 된소리 음은 거의 없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비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상분들은 한자음을 표기할 때 된소리로 음을 적었어. 왜? 그래야 이제 중국의 센 발음에 최대한 가까우니까. 자, 이 편할 편자예요. 근데 왜 된소리로 적었냐고. 바로 굉장히 발음이 센 중국 발음을 적용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얘도 중요합니다. 한자음 초성이 이응일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이응을 그대로 쓰지 않고요. 여린 히읗을 대체해서 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밑에 예시 있죠? 안. 이거 편안할 안자거든요. 자, 그렇다면 음이 뭐야? 편안할 안. 아니야. 자, 오늘날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그냥 안 이렇게 쓰죠. 하지만 중세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았어. 바로 이렇게 썼어. 왜? 한자음 초성이 이응일 경우에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여린 히읗으로 대체해서 썼던 거야. 이게 바로 동국조근식 표기였던 거지. 알겠죠? 이것도 우리 자료에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세 번째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뭐 별다른 이론은 없고 그냥 그 외 중국. 우리는 이렇게 표기를 하죠. 중국. 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중국 이렇게 표기했다. 왜겠어? 중국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동국조근식 표기법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쓰이지 않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세요. 동국조근식 표기법이라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됐어? 아무리 받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응으로 그 받침을 그 빈자리를 표기해 줬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질 않았죠. 여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동국조근식 표기법이 점점 사라졌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중세국어에서는요 세로 쓰기가 원칙이고요. 일반적으로 세로 쓰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로 쓰기가 약간 한자 문화권의 영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가로로 쓰잖아요.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옛날에는 위에서 아래로 썼다. 세로로 썼다. 자,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교시 이론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2교시 때는 이 자료들 분석을 해볼 건데 아마 1교시보다는 좀 적게 걸릴 겁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이거 나란말씀이 중국의 나라, 이거는 이제 방학 때도 한번 저랑 분석을 했고요. 현대어풀이도 여러분들이 다 잘 외워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1교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